그딴 푼돈 냈다고 생색내는 거냐? 시어머니가 문병객들 앞에서 던진 말입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적금께서 1200만 원을 쏟아부으며 7개월간 시아버지 병수발을 든 며느리에게요. 신우이는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가족이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날 이 며느리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웃음을 딱 한 번 짓더니 조용히 병원 문을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전화가 99통이 찍혔는데 이 며느리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파출부 취급하던 며느리가 사라지고 나서 이 시어머니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소름이 쫙 돋으실 겁니다. 웃으며 떠난 며느리의 조용한 복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전날 밤에 불려둔 쌀과 손질해둔 전복이 그릇에 담겨 있었죠. 남편 병호 씨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지 3년, 저 박정현은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 가리고 간호조무사로 15년간 일하며 모아둔 적금으로 혼자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전복의 내장을 떼어내고 잘게 썰어 참기름에 볶다가 쌀을 넣고 물을 부었어요. 냄비 안에서 죽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 부엌을 채웠죠. 이게 지난 7개월간 하루도 빠지지 않은 저의 첫 번째 일과였습니다. 시아버지 한만수 어르신은 대장암 3기 수술을 받고 항암까지 마친 뒤 회복 중이셨어요. 병원에서는 퇴원을 권했지만 집에서 돌볼 사람이 없으니 입원을 연장한 상태였죠. 병원 측에서 보호자가 늘 곁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는데 시어머니 금순 여사는 무릎이 안 좋다며 손사래를 치셨고 시누이 미경은 아이들 학원비도 밀렸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간호조무사 경력 15년인 제가 간병을 맡게 된 거예요. 죽을 보온통에 담아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병원에 도착하면 아침 7시 반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아침 약을 확인하고 기저귀를 갈고 욕창이 생긴 부위를 소독하고 간병일지에 체온과 혈압과 대변 상태를 꼼꼼히 적었어요. 이 모든 걸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병원 일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지 며느리여서가 아니었죠. 병원비 대부분은 어르신의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됐지만 보험이 안 되는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상급 병실 차액, 위생패드, 영양제, 욕창 방지 매트 빌리는 비용까지 전부 제 주머니에서 나갔어요. 어르신 이름으로 된 보험이 있긴 했는데 서류 쓰고 병원에서 증명서 떼고 보험사에 보내는 일까지 다 제가 했죠. 보험으로 못 돌려받는 부분은 적금을 깨서 메꿨습니다. 7개월 동안 제가 쓴 돈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뒀는데 약 1200만 원이었어요. 금순 여사는 일주일에 한두 번 병원에 오셨습니다. 과일 하나를 깎아서 어르신 입에 넣어주고는 간호사실까지 걸어가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인사를 돌렸어요. 어머, 내가 안 오면 안 돼. 우리 영감이 내 얼굴 봐야 밥을 먹는다니까. 금순 여사가 간호사에게 웃으며 말씀하시는 걸 복도에서 들었습니다. 시누이 미경은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비췄어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아버지 옆에 서서 전화기를 들고 사진을 찍더니 자기 프로필 사진을 바꿨죠. 그게 미경의 기어 전부였습니다. 새벽에 어르신 팔에 꽂은 주사 바늘이 빠져서 간호사를 부르고 어르신이 토한 걸 치우고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히는 사람은 언제나 저 하나였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욕창이 심해져서 피부가 벗겨진 부위를 소독하고 세 붕대를 감는데 제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서 제대로 숙일 수가 없었어요.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다 보니 목도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어요.
금순 여사의 카톡이었죠. 내일 작은아버지 병문안 온다니까 과일 좀 사와. 비싼 거 말고 제철 과일로.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어르신의 붕대 매듭을 마저 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근처 과일 가게에서 참외 한 망과 수박 반 통을 사들고 병실에 세팅해뒀어요. 작은아버지 내외가 도착했을 때 금순 여사가 과일 접시를 들고 나서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시장 다녀왔어요. 요즘 참외가 제철이라 달아요. 금순 여사가 작은아버지 내외에게 과일을 내밀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한쪽에 서서 일회용 컵에 물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가장 투명한 사람이 저였어요. 작은아버지 내외에 이어 어르신의 옛 직장 동료, 금순 여사의 교회 권사님까지 문병을 오니 병실이 북적였습니다. 금순 여사가 제가 매일 쓴 간병일지를 슬쩍 집어드셨어요. 제가 밤마다 적어둔 건데 이래야 의사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금순 여사가 문병객들 앞에서 간병일지를 펼쳐 읽어내려갔습니다. 체온, 혈압, 배변 상태, 약 먹은 시간까지 빼곡히 적힌 그 일지의 글씨가 전부 제 손글씨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 병실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일회용 컵을 들고 서서 금순 여사의 목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죠. 그때 어르신이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셨습니다. 정연이가 아니었으면 나 벌써 저 세상 갔어. 이 사람이 밤낮으로 붙어서 날 돌보는데 진짜 내 딸보다 나아. 어르신이 제 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병실에 잠깐 따뜻한 기운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미경이 코를 한번 훌쩍이더니 끼어들었어요. 아이고 아버지, 올케가 그 정도 푼돈 쓴 걸로 대체 얼마나 생색을 부렸길래 아버지가 저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미경이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듯 말했는데 그 웃음 속에 비아냥이 절반 섞여 있었습니다. 금순 여사가 바로 거들었어요. 맞아. 네가 뭘 얼마나 했다고 그래. 가족이면 당연한 거 아니야. 금순 여사가 간병일지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여셨어요. 그래, 다 가족끼리인데 뭘 그렇게 따지고 그러나?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 컵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병실에서 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간호조무사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닌 그냥 돈도 못 받는 파출부였어요. 문병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미경도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애들 데리러 가야 해. 아버지 푹 쉬세요. 미경이 어르신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고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병실에 어르신과 저 둘만 남았어요. 어르신이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보시다가 조심스럽게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정연아, 미경이가 원래 말이 좀 거칠잖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어르신이 이불 위에 놓인 손을 꼼지락거리며 말씀하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7개월간 수없이 말했던 그 내가 이번에는 입안에서 돌멩이처럼 굴러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링거가 떨어지는 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똑똑. 7개월이라는 시간을 머릿속으로 되짚었어요. 새벽마다 죽을 끓이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기저귀를 갈고 욕창을 소독하고 보험 서류를 쓰고 적금을 깨서 모자란 돈을 메꾸던 그 모든 날들이 단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버렸죠. 그딴 푼돈 냈다고 생색이냐. 어이가 없다기보다 너무 선명하게 이해가 돼버렸습니다. 이 집안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4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부엌으로 가지 않았어요. 쌀도 꺼내지 않았고 전복도 만지지 않았죠. 대신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어르신은 아직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간병일지를 펼쳐서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 날짜까지의 약 먹는 시간표, 음식 주의사항, 욕창 붕대 갈아주는 주기를 빼곡하게 정리했습니다.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천천히 썼어요. 다 쓴 뒤 그 페이지를 깔끔하게 떼어내서 침대 옆 탁자에 붙여뒀죠. 그리고 7개월치 병원비 영수증 사본과 제가 제 돈으로 쓴 내역을 정리한 엑셀 출력본, 어르신 이름으로 된 보험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양식과 보험사 번호, 담당자 연락처를 메모해서 투명 파일에 함께 끼워 넣었습니다. 저는 간이 침대 위에 놓아뒀던 제 짐을 가방에 담기 시작했어요. 갈아입을 옷 2벌, 세면도구, 목베개, 그리고 7개월간 저와 함께한 작은 담요까지. 가방 지퍼를 닫는 소리에 어르신이 눈을 뜨셨습니다. 정연아, 뭐 하는 거야? 어르신이 고개를 들어 제 쪽을 보셨어요. 저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어르신을 바라봤습니다. 웃었어요.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7개월 동안 이 병실에서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종류의 웃음이었죠. 아버님, 이제 어머님이랑 미경이가 잘 해드릴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리셨지만 저를 붙잡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버님.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가방을 들고 병실 문을 열었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간호사실 앞을 지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를 가로질러 자동문 앞에 섰어요. 쉬익 문이 열리며 5월의 바깥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 운전석에 앉아서야 핸들을 잡은 두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전화기를 꺼내 시가 단체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한 줄을 썼어요. 오늘부로 간병에서 손 떼겠습니다. 그동안의 병원비 내역은 파일로 정리해서 침대 옆에 두고 왔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3초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체방을 나갔어요. 이어서 금순 여사 번호를 눌러 차단 버튼을 누르고 미경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번호를 차단하고 나니 전화기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저는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새벽 알람을 껐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남은 전복과 쌀을 한참 쳐다보다가 그냥 문을 닫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어색하게 길었죠.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7개월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일을 했어요. 밥솥에 제 한 끼분의 쌀을 안치고 냉장고에 있던 된장과 두부로 찌개를 끓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켜 아무 채널이나 틀어놓고 바닥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누구의 약 먹을 시간도, 누구의 기저귀 상태도, 누구의 과일 심부름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식탁이 이렇게 넓은 거였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저녁 약 시간에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을 거예요. 보호자분, 저녁 식사 보조는요? 하고 물었을 거고 금순 여사에게 전화가 갔을 겁니다. 제가 남겨둔 투명 파일과 간병일지가 발견됐겠죠.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몸을 담갔어요.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피부에서 씻겨나가는 것 같았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52살이라기엔 너무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고생했다, 정연아. 다음 날 아침 8시 금순 여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르신은 아침 약 먹을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났는데 아무도 약을 챙겨주지 않아 호출벨만 누르고 계셨어요. 간호사가 복도에서 금순 여사를 보더니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어제 저녁부터 보호자가 안 계셔서 어르신이 많이 불안해하셨어요. 저녁 식사도 못 드셨고요. 간호사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금순 여사가 앞치마 끈을 매만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좀 삐진 거예요. 며칠이면 돌아올 거야. 금순 여사가 손을 내저으며 병실로 들어갔어요. 침대 옆 탁자에 투명 파일과 간병일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금순 여사가 간병일지를 펼쳤어요. 약 이름과 먹는 양, 붕대 갈아주는 주기, 음식 주의사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금순 여사는 첫 줄부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욕창 2단계, 붕대 이틀 간격 교체, 메디폼 10 곱하기 10 사이즈. 금순 여사가 간병일지를 들고 간호사실로 나갔어요. 이봐요, 여기 메디폼이라는 게 뭐야? 금순 여사가 간병일지를 간호사 앞에 내밀며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바쁜 와중에 한숨을 참으며 설명해 줬어요. 상처 부위에 붙이는 특수 붕대예요. 이틀에 한 번씩 갈아주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매일 반복될 거라는 걸 간호사도 알고 있었던 거죠. 어르신의 아침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금순 여사가 병원에서 나온 죽 그릇을 들고 어르신 옆에 섰어요. 숟가락에 죽을 떠서 어르신 입에 가져가려는데 무릎이 아파서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침대 높이에 맞춰 허리를 숙이니 5분도 안 돼서 허리에 통증이 왔어요. 금순 여사가 결국 죽그릇을 어르신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아버지, 좀 드셔보세요. 금순 여사가 보호자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어르신이 숟가락을 잡으셨지만 손에 힘이 없어서 죽을 옷 위에 흘렸습니다. 금순 여사가 휴지를 뽑아 어르신의 옷을 닦아드렸는데 금순 여사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점심이 되자 금순 여사가 전화기를 꺼내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정연이가 진짜 안 온다. 네가 와서 좀 도와라. 금순 여사가 복도 끝에 서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엄마, 나 큰애 학원비가 2달째 밀렸다고. 거기까지 버스비가 왕복 10,000원이 넘는데 그걸 매일 내라고? 미경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대체 누가 보냐? 금순 여사가 언성을 높였어요. 올케가 하던 거잖아. 올케한테 잘 말해봐. 미경이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금순 여사가 꺼진 전화기 화면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오후에 어르신이 혼자 화장실에 가시려고 링거대를 끌며 침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발을 딛는 순간 몸이 비틀거렸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옆 병실 보호자가 달려와 어르신을 부축해서 간호사에게 넘겨줬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금순 여사를 따로 불렀어요. 보호자분, 이렇게 보호자가 곁에 못 계시면 유료 간병인을 쓰시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는 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간병인이 얼마나 해요? 금순 여사가 손가락으로 무릎을 주무르며 물었어요.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순 여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병실로 돌아갔어요. 저녁이 되자 금순 여사가 제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 신호음이 한 번도 울리지 않고 바로 끊겼어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금순 여사가 전화기를 흔들어 보더니 간호사실로 나갔습니다.
전화기가 고장 난 것 같은데 유선 전화 좀 빌려도 돼요. 간호사실 전화로 다시 걸었지만 역시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번호를 차단했다는 걸 금순 여사는 이때까지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 날 금순 여사는 본인의 무릎으로는 간병이 안 된다는 걸 하루 만에 온몸으로 느꼈어요. 동네 노인 일자리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서 간병 도우미 좀 보내줄 수 있어요. 어르신, 간병은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해야 하고요. 나라에서 지원을 받으시려면 등급 판정을 먼저 받으셔야 해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하셔야 하는데 등급 나오는 데만 최소 한 달은 걸립니다. 센터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공단 전화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금순 여사가 3번이나 되물었어요. 사흘째 금순 여사가 작은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간병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금순 여사가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낮추며 부탁했어요. 형수님, 그건 자식들이 할 일이지.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작은아버지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병문안 때 가족인데 뭘 그래 하며 저를 깎아내리던 바로 그 작은아버지였어요. 정작 도움을 청하니 선을 긋는 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나흘째 밤 금순 여사가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또 제 번호를 눌렀어요. 이날 하루에만 23통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첫날에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연아, 나 혼자 어떡하니? 아버지가 밤에 자꾸 깨는데 나는 무릎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어. 금순 여사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음성 사서함에 녹음되고 있었지만 저는 그 사서함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닷새째 아침 간호사실에서 금순 여사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이대로면 환자분 안전을 저희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간병인을 쓰시든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든 계획서를 내주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안내문을 내밀었어요. 금순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금순 여사의 눈에 물기가 고여 있었어요. 그제야 아셨을 겁니다. 제가 7개월간 해온 것이 파출부 일이 아니라 이 병실의 모든 것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게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금순 여사의 늙은 무릎과 전화를 받지 않는 딸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금순 여사 본인뿐이라는 거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순 여사가 미경에게 전화를 걸어 으름장을 놓았어요. 야, 안 오면 아버지 재산에서 한 푼도 못 받는다. 알겠어. 그 말에 미경이 마지못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짐 가방 대신 손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왔어요. 병실 문 앞에서 미경이 금순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 일주일만 하는 거야. 딱 일주일. 미경이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이며 못을 박았어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미경의 미간이 찌푸러졌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어르신의 기저귀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미경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어르신의 기저귀를 가는 거였습니다. 금순 여사가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미경이 어르신의 이불을 걷고 기저귀를 벗기는 순간 올라오는 냄새에 미경이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화장실 안에서 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벽 쪽으로 돌리셨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미경이 입가를 손등으로 닦으며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미경이 세면대에 기대서며 말했어요. 금순 여사가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이 병원에 온 둘째 날이었어요. 미경이 제가 남겨두고 간 투명 파일을 꺼내 병원비 영수증을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 사이사이에 제가 적어둔 메모가 끼워져 있었어요. 전복 1만 8천 원, 메디폼 20장 3만 4천 원, 갈아입을 옷 3벌 2만 7천 원. 미경이 전화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를 더해갈수록 미경의 눈이 커졌어요. 7개월간 총 약 1,200만 원. 미경이 영수증 뭉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아버지 보험으로 다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올케가 대체 왜 자기 돈으로 낸 거야? 미경이 금순 여사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걔가 알아서 한 거지. 금순 여사가 고개를 돌리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험 청구를 대신 해주면서 돌려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돌려받지 못하는 항목은 그때그때 제 돈으로 먼저 메꿔야 했다는 사정은 모녀가 알 리 없었죠. 그날 밤부터 금순 여사와 미경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병실 불을 끄고 간이 침대에 나란히 누운 모녀 사이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오갔어요. 아버지 연금이 달마다 90만 원 나오잖아. 거기서 내면 되지. 금순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90만 원으로 간병인비 180만 원을 어떻게 내? 나머지 90만 원은 엄마가 내. 미경이 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받아쳤어요. 그건 내 생활비야. 나는 매달 약값에 공과금 내면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아버지는 누가 봐. 나한테 다 떠넘기면서. 네가 딸이니까 당연히 도와야지. 당연하다는 말 좀 그만해. 엄마가 올케한테도 당연하다고 했잖아. 그래놓고 지금 어떻게 됐어? 미경이 목소리가 한 톤 더 올라갔습니다. 금순 여사가 말문이 막혀 입을 다물었어요. 어르신은 모녀가 병실에서 언성을 높일 때마다 벽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미경이 병원에 온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어르신의 욕창 붕대를 갈아줘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미경이 간병일지에 적힌 메디폼 교체라는 메모를 받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가 와서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오래된 붕대를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상처 부위를 깨끗이 닦은 뒤 새 붕대를 붙이는 과정이었어요. 미경이 직접 해보려 했지만 상처 부위에 손이 닿는 걸 두려워해서 붕대를 빗둘게 붙였습니다. 어르신이 통증에 낮은 신음을 내셨어요. 나보고 어쩌라고. 미경이 붕대 테이프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호사가 말없이 다가와 붕대를 다시 바로잡아 붙였어요. 미경은 병실 구석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이 터졌어요. 엄마가 올케한테 그렇게 안 했으면 올케가 나갔겠어. 미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금순 여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가 쫓아낸 거잖아, 솔직히. 금순 여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내가 언제 쫓아냈어? 걔가 제 발로 나간 거지. 금순 여사가 손바닥으로 무릎을 탁 치며 맞받아쳤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연하다고 했잖아. 가족이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내가 옆에서 다 봤어. 그게 뭐 잘못된 말이야. 가족이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면 엄마가 하면 되잖아. 왜 남의 며느리한테 시키고 남의 며느리가 하면 파출부 취급하고. 미경이 목소리를 높이며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나는 4일 했는데도 못 해먹겠어. 이걸 올케가 7개월을 한 거야. 근데 엄마는 그걸 앞에서 푼돈이라고 했어. 미경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올케를 감싸는 말이 아니었어요. 4일간 직접 기저귀를 갈고 붕대를 붙이고 냄새를 맡아본 사람이 토해내는 분통이었죠. 자기가 이 고생을 하게 된 게 전부 엄마 때문이라는 원망이었습니다. 모녀가 병실에서 복도까지 나와 소리를 높이다가 지나가던 다른 병실 보호자가 고개를 내밀어 눈치를 줬어요.
금순 여사가 겨우 입을 다물었습니다. 금순 여사의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고 미경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미경은 약속한 일주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 미경이 손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나 더 이상 못해. 내 가정도 있어. 큰애 중간고사인데 엄마가 매일 없으면 그 애는 어떡해. 미경이 가방 끈을 어깨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누가 보냐? 금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경이 병실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간병인 쓰든가 요양병원 보내든가 아니면 올케한테 빌든가. 나한테는 더 이상 전화하지 마. 미경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병실에 다시 금순 여사와 어르신 둘만 남았습니다. 금순 여사는 어쩔 수 없이 하루 4시간짜리 시간제 간병인을 구했어요. 일당 7만 원, 주말과 공휴일에는 나오지 않아 한 달에 22일 정도 출근했고 월 비용은 약 154만 원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금순 여사 본인의 노후 적금에서 꺼내 쓰기 시작했어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를 보며 금순 여사는 난생 처음으로 돈이 무섭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간병인 최 씨는 맡은 4시간 동안은 성실하게 일했지만 퇴근 시간이 되면 정확히 짐을 챙겨 나갔어요.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니? 금순 여사가 최 씨의 팔을 잡으며 사정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다른 데 가야 해요. 최 씨가 가방을 들며 단칼에 잘랐어요. 간병인이 떠나는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그리고 주말 전체가 온전히 금순 여사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어느 밤 어르신이 자다가 깨서 금순 여사를 부르셨어요. 금순 여사가 간이 침대에서 무릎 때문에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한참을 버둥거리다 간신히 어르신 옆에 갔습니다. 어르신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금순아, 정연이한테 전화해봐라. 네가 미안하다고 해라.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걔가 할 도리를 한 거지. 금순 여사가 이불을 여미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은 한참을 아무 말씀 없이 가만히 계시다가 벽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으셨어요. 병실 안에서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 똑똑똑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병에서 손을 뗀 뒤 첫 일주일간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7개월간 새벽 4시 반에 깨던 몸의 시계가 여전히 작동해서 눈은 떠졌지만 일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다가 점심때가 되어서야 컵라면 하나를 끓여 먹는 날이 반복됐죠. 이게 지쳐서 그런 건지 아니면 풀려서 그런 건지 저도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거울 앞에 섰어요. 7개월간 미뤄왔던 제 몸 상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체중이 6kg나 빠져 있었고 목이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고 손목에는 매일 기저귀를 갈고 어르신 몸을 뒤집어 드리느라 생긴 통증이 남아 있었어요. 동네 정형외과에 갔더니 의사가 제 손목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직업병 수준인데 뭐 하시는 분이에요? 간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답했어요. 의사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처방전을 써줬습니다. 몸을 추스르면서 냉장고에 붙여뒀던 엑셀 출력본을 다시 꺼내 들여다봤어요. 7개월간 제가 쓴 돈 약 1,200만 원. 제 적금과 생활비를 거의 비워낸 금액이었습니다. 이걸 그냥 묻어둬야 하는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시작됐어요. 저를 결심하게 만든 건 미경이 내뱉은 푼돈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통장에 남은 잔고 앞에서 느낀 현실적인 불안이었어요. 동네 법률구조공단 출장소를 찾아갔습니다.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예전에 병원 게시판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상담 변호사가
제가 가져간 영수증 파일과 엑셀 정리표를 한 장씩 넘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리를 참 깔끔하게 하셨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연 씨,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며느리분은 시부모님을 돌봐야 할 법적 의무가 없으세요. 저는 변호사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법에서 부양 의무가 있는 건 직계 자녀하고 배우자 사이거든요. 남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정연 씨가 그동안 하신 건 전부 본인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7개월간 당연한 도리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잡은 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연 씨가 가족들 대신 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전액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영수증이 확실한 항목 위주로 청구하시면 일부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닙니다. 내용 증명 한 통이면 충분해요. 돈을 돌려달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단의 도움을 받아 내용 증명을 작성했어요. 내용은 간결하게 담았습니다. 아래 금액은 본인이 시아버지 한만수 어르신의 간병 기간 중 직접 부담한 비용 내역이며 30일 내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금액은 전체 1,200만 원이 아니라 영수증이 확실하고 청구가 가능한 범위인 약 680만 원으로 정리했어요.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서 금순 여사 앞으로 등기로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과 함께 그동안 제가 대신 해주던 어르신 보험 청구권도 정리했어요. 투명 파일에 보험사 연락처와 서류 양식은 이미 병실에 남겨뒀으니 추가로 할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병원에서 증명서를 떼고 서류를 쓰고 보험사에 보내는 그 모든 과정을 금순 여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죠. 서류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정리됐습니다. 저는 7개월간 병원 냄새가 밴 패딩과 운동화를 세탁소에 맡기고 동네 문화센터에 들어갔어요. 게시판에 주 2회, 화목 오전 10시, 중장년 요가라는 시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읽었어요. 제가 화요일 오전 10시에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는 게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요가반에 등록했어요. 첫 수업날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키예요. 처음이세요. 수키는 올해 53살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동네에서 김밥집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문화센터 앞 벤치에서 캔커피를 나눠 마셨습니다. 언니는 요가 첫날인데 몸이 되게 뻣뻣하다. 수키가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어요. 7개월간 간이 침대에서 잤거든. 제가 대답했더니 수키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한번 끄덕여줬어요. 요가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새벽 4시 반 대신 7시에 눈을 뜨고 간단히 밥을 해 먹고 밀린 빨래를 널고 오전에 요가를 하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수키의 김밥집에 들러 참치김밥을 사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환자 이야기가 아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무렵 금순 여사는 제가 떠난 지 2주가 넘도록 차단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매일 제 번호를 눌렀어요. 처음에는 하루 5통, 6통이었던 게 열흘째부터는 하루 15통이 넘었죠. 전화기를 귀에 대는 순간 바로 끊기는 신호에 금순 여사는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연이 전화기가 꺼져 있나 봐.
며칠째 연결이 안 돼. 금순 여사가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그거 차단된 거야. 미경이 전화기 너머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신호음이 한 번도 안 울리고 바로 끊기면 차단이라고. 올케가 엄마 번호 차단한 거야. 금순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감히 시어머니 전화를 차단해. 금순 여사가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야, 네 전화기로 한번 걸어봐라. 미경이 본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바로 끊겼습니다. 나도 차단이네. 미경이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금순 여사는 집 전화, 병원 전화, 같은 병실 옆 환자 보호자의 전화까지 빌려서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번호에서 오는 전화에 저는 받지 않았고 벨만 한참 울리다 끊겼어요. 금순 여사가 제 번호로 남긴 음성사서함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랬어요. 야, 너 이러면 안 되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며칠 뒤에는 이렇게 바뀌었죠. 정연아, 내가 그날 좀 심했다. 미경이가 한 말이지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자 이렇게 됐습니다. 정연아, 나 어떻게 간병인비도 감당이 안 되고 미경이는 전화도 안 받아. 금순 여사의 목소리가 흐느끼는 소리로 바뀌어 있었어요. 누적 99통의 전화는 금순 여사의 세계가 무너지는 속도를 숫자로 보여주고 있었지만 저는 그 사서함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전이었어요. 금순 여사의 반지하 집 우편함에 등기 우편이 꽂혀 있었습니다. 금순 여사가 봉투를 뜯다가 내용 증명이라는 글자를 보고 손이 멈췄어요. 비용 상환 협의 요청이라는 문구 위로 금순 여사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금액 680만 원이라는 숫자보다 며느리가 법적인 서류를 보내왔다는 사실 자체가 금순 여사의 가슴을 내리눌렀어요. 금순 여사가 전화기를 꺼내 내용 증명을 사진으로 찍어 미경에게 보냈습니다. 미경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680만 원이라고. 올케가 미쳤어. 이거 그냥 무시하면 안 돼. 미경이 전화기 너머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금순 여사가 말끝을 흐렸어요. 금순 여사는 내용 증명을 들고 동네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어요. 내용 증명 자체는 강제로 돈을 뜯어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무시하시면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영수증이 다 있으니까 재판에서 지실 겁니다. 법무사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줘야 하는 거야? 금순 여사가 무릎 위에 손을 모으며 물었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상담료 5만 원을 안내했고 금순 여사는 돈을 내고 나오면서 혀를 찼습니다. 금순 여사가 바로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돈을 반반 내자. 내가 왜? 나는 올케한테 간병해달라고 한 적 없어. 엄마가 시킨 거잖아. 미경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네 아버지이기도 하잖아. 그러면 아버지 재산에서 내. 아버지 이름으로 된 아파트 있잖아. 그 아파트는 내 노후 자금이야. 금순 여사가 전화기를 쥔 손이 하얗게 질릴 만큼 소리를 질렀어요. 미경이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병원에서 퇴원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급한 치료가 끝난 환자가 오래 입원할 이유가 없으니 2주 안에 요양병원으로 옮기든 집에서 돌보든 계획을 세우라는 통보였어요. 금순 여사가 요양병원 비용을 알아봤습니다. 가장 싼 방 기준으로 한 달에 최소 120만 원, 거기에 기저귀며 간식비며 별도로 드는 돈까지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이 넘었어요.
어르신의 연금 월 90만 원으로는 60만 원 이상이 매달 모자랐습니다. 금순 여사는 장기요양 등급 신청도 시도해 봤어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더니 안내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신청서를 쓰시고 의사소견서를 받으시고 저희 직원이 방문해서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최소 한 달 이상 걸려요. 이거 다 대신 해주는 데는 없어요. 금순 여사가 전화기를 두 손으로 잡고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금순 여사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제가 있었을 때는 이 모든 서류와 절차를 제가 처리했다는 걸 금순 여사는 그제야 떠올렸을 겁니다. 그날 저녁 금순 여사가 어르신 앞에서 울었습니다. 당신 며느리가 나한테 돈 내놓으래요. 금순 여사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앞치마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르신은 한참을 아무 말씀 없이 천장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입을 여셨는데 그 목소리가 낮고 건조했어요. 금순아, 네가 쫓아냈잖아. 금순 여사의 울음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에게 위로받으려는 울음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 현실 앞에서 쪼그라드는 울음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금순 여사가 병원 복도 끝 자판기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금순 여사의 시선은 허공을 향하고 있었어요. 옆을 지나가던 간호사에게 금순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기 혹시 간병 잘하는 며느리 구하는 법 아세요? 말을 내뱉고 나서 금순 여사가 스스로 입을 다물었어요.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벤치 위에 금순 여사는 7개월간 파출부라고 불렀던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 혼자 남겨진 77세의 늙은 여자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병원의 퇴원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금순 여사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근처 요양병원 3곳을 직접 돌아다녔습니다. 첫 번째는 한 달에 130만 원인데 대기자가 15명이었어요. 두 번째는 한 달에 150만 원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복도에서부터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지가 군데군데 들떠 있었죠. 세 번째는 한 달에 120만 원으로 가장 저렴했지만 면회가 일주일에 2번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금순 여사는 세 번째 요양병원 상담실에서 입원 계약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다 한숨을 내쉬었어요. 계약서에는 보증인과 비용 부담자를 쓰는 란이 있었습니다. 금순 여사가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경아, 보증인이라도 서달라. 보증인이 없으면 입원 자체가 안 된다. 금순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보증인이면 결국 돈 내라는 소리 아니야. 미경이 전화기 너머로 경계하듯 물었어요. 아니야, 이름만 쓰는 거야. 제발 이것만 해다오. 금순 여사가 전화기를 두 손으로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미경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어요. 내 이름은 쓰되 돈은 엄마가 알아서 해. 나는 한 푼도 안 내. 미경이 그 조건을 달고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어르신이 요양병원으로 옮겨지던 날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에 수키와 함께 동네 뒷산 둘레길을 걷고 있었어요. 5월 말의 초록빛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내려왔습니다. 언니, 다음 주에 문화센터에서 비누 만들기 수업하는데 같이 갈래? 수키가 등산 모자를 고쳤으며 물었어요. 그래, 가자. 저는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금순 여사는 매달 비용 정산의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어르신의 연금 90만 원에서
요양병원비 120만 원을 내면 30만 원이 모자랐어요. 거기에 기저귀, 물티슈, 간식비까지 합치면 매달 55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금순 여사는 자기 노후 적금에서 매달 그 돈을 꺼내 쓰기 시작했어요. 2천만 원이던 적금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 신청 서류가 접수됐고 공단 직원이 요양병원을 방문해서 어르신의 상태를 살펴본 뒤 심사를 거쳐 장기요양 4등급 판정이 나왔어요. 이 등급을 받으면 요양병원이 아니라 요양원으로 옮길 경우 나라에서 비용을 많이 보조해줘서 본인이 내야 할 돈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금순 여사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르신을 요양병원에서 근처 요양원으로 다시 옮기기로 했어요. 요양원으로 옮긴 뒤 금순 여사의 월 부담은 55만 원에서 약 3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줄어든 적금 잔고와 본인 생활비를 합치면 여전히 빠듯했어요. 금순 여사와 미경의 사이는 돈 문제를 기점으로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아버지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자. 그래야 요양원비를 감당할 수 있어. 금순 여사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그 아파트 나중에 상속받을 건데 거기에 대출을 박으면 내 몫이 줄어들잖아. 미경이 대놓고 받아쳤습니다. 네 몫이 줄어드는 게 문제야.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시는 게 문제야. 나는 내 가정이 있다고. 남편 사업도 안 되고 애들 학원비도 밀린 판에 내가 뭘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파트 담보로. 싫어. 그 아파트에 손 떼면 나는 진짜 엄마하고 끝이야. 미경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미경은 금순 여사의 전화를 점점 받지 않기 시작했어요. 금순 여사가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미경아, 이번 달 요양원비 좀 보태줘라. 10만 원만이라도. 읽었다는 표시만 떴을 뿐 답이 없었어요. 2주가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자 금순 여사가 다시 보냈습니다. 너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미경이 단 한 줄을 답했어요. 아버지 재산 정리되면 그때 연락할게. 그것이 모녀 사이의 마지막 카톡이었습니다. 금순 여사는 이제 혼자였어요. 요양원 면회를 갈 때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는데 무릎이 아파서 정류장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면회를 가봐야 어르신은 금순 여사에게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면회 날 요양원 직원이 금순 여사를 불러 세웠습니다. 보호자분, 어르신이 식사를 잘 안 드세요. 집에서 드시던 죽 같은 거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순 여사가 직원의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어요. 제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끓여서 보온통에 담아오던 전복죽이 떠오른 거겠죠. 금순 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복도에 서 있었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작은아버지의 아내가 단지 안 경로당에서 금순 여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금순 씨가 며느리 쫓아놓고 혼자 끙끙대고 있대. 딸은 돈 안 낸다고 모녀가 의절 직전이래. 그 말이 퍼지면서 같은 경로당을 다니던 금순 여사의 귀에도 뒷말이 들어왔어요. 그 집이 원래 며느리를 하녀 부리듯 했다더라. 금순 여사는 경로당에 얼굴을 내밀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제가 보낸 내용 증명에 대해 금순 여사 쪽에서 30일 안에 아무 응답이 없자 법률구조공단 상담 변호사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정연 씨, 재판 절차를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루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아직은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절차는 알려주세요. 이건 제 여유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류 한 통이 금순 여사에게 얼마나 큰 무게로 눌리고 있는지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순 여사는 요양원비와 생활비의 이중 부담 속에서 경로당에도 가지 못하고 반지하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날이 잦아졌어요. 미경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금순 여사가 미경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사위야, 미경이가 전화를 안 받는데 좀 바꿔줄 수 있겠니? 장모님, 미경이가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요. 죄송합니다. 미경의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마저 등을 돌린 금순 여사는 요양원 면회를 혼자 다녔어요. 면회를 갈 때마다 어르신은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정연이는 안 오냐? 안 온다. 금순 여사가 짧게 답하며 과일을 깎았어요. 어르신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셨고 금순 여사는 사과 한 쪽을 어르신 입 앞에 가져다 대며 손끝이 떨리는 걸 감추려 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지 40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제 전화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정연 씨, 금순입니다. 병원비 건 합의하고 싶은데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상담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합의를 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직접 만나지 마시고 서면으로 합의 조건을 주고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조언했어요. 합의 과정은 길지 않았습니다. 금순 여사 쪽에서 동네 법무사를 통해 제안이 왔어요. 680만 원 전액은 어렵고 340만 원을 3개월에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쓴 1200만 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재판으로 가서 시간과 감정을 더 쓰는 것보다 여기서 끊는 게 제 일상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며 저는 이 집안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정리했어요. 첫 번째 나눠낸 돈 113만 원이 입금된 날, 저는 그 돈으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7개월간 미뤄왔던 건강검진 예약이었어요. 둘째는 동네 운동용품점에서 새 운동화를 한 켤레 산 거였습니다. 둘레길 산책용으로 고른 밑창이 두툼하고 발목을 잡아주는 운동화였어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최근 몇 년간 오롯이 저만을 위해 쓰는 첫 번째 돈이었어요. 건강검진 결과는 다행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목 디스크 초기 소견이 있고 햇빛을 많이 못 쬐어서 비타민이 부족하다는 것 외에 큰 이상은 없었어요. 햇빛 좀 쬐시고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의사가 진료 기록을 적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매주 산에 다닙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같은 병원 복도인데 7개월간 간병하며 걷던 그 복도와는 완전히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화요일 요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수키가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요새 얼굴이 좋아졌다. 첫날이랑 완전 다르다. 수키가 수건으로 목을 닦으며 웃었어요. 잠을 잤거든. 저는 웃으며 대답했는데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새벽에 깨지 않고 냄새에 질식하지 않고 누군가의 심부름에 쫓기지 않는 밤이 8시간 이어진다는 게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였어요. 6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수키와 둘레길을 걷고 있는데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유선전화 번호였습니다. 요양원에서 걸려오는 전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받았더니 수화기 너머로 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요양원 사무실 전화를 빌려 거신 거였습니다. 어르신은 한참을 아무 말씀 없이 숨소리만 내셨어요. 저는 둘레길 중턱에 멈춰서서 전화기를 귀에 대고 기다렸습니다.
긴 침묵 끝에 어르신이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연아, 미안하다. 그때 내가 한마디를 했어야 했는데, 네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어르신의 목소리가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졌습니다. 저는 눈 안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나뭇잎 사이로 6월의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더 말씀하실 것이 있는지 기다렸어요. 긴 침묵 끝에 어르신의 숨소리만 남자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진심으로요. 그 한마디가 제가 이 집안에 건네는 마지막 인사가 될 거라는 걸 저도, 아마 어르신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키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서 있다가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조용히 건넸어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혼자 밥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시금치나물 한 접시, 그리고 냉장고에 있던 두부를 노릇하게 구워 한 접시를 더 놓았습니다. 텔레비전은 끄고 창문을 열었어요. 6월 저녁의 바람이 부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구의 죽도 끓이지 않는, 누구의 기저귀도 갈지 않는, 누구의 과일 심부름도 받지 않는, 오롯이 저 한 사람의 한 끼를 위한 식탁이 거실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잠깐 그 식탁을 내려다봤습니다. 7개월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남의 죽을 끓이던 사람이 저녁 6시에 제 밥을 지어 앉아 있다는 것이 대단한 성공도 아니고 화려한 복수도 아닌 그저 보통의 하루라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해가 길어진 6월의 저녁빛이 부엌 창틀을 넘어 식탁 위로 길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셨나요? 7개월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적금을 깨가며 시아버지를 돌본 며느리에게 돌아온 건 푼돈으로 생색낸다는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정연 씨가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죠. 시어머니는 99통의 전화를 걸며 무너졌고 간병 한 번 안 하던 시누이는 닷새 만에 도망쳤습니다. 모녀는 서로에게 돈을 떠넘기다 결국 의절했고 경로당 뒷말까지 퍼지며 시어머니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당연하다고 깔아뭉갰던 사람들의 끝이 이렇습니다. 정연 씨는 지금 아침 7시에 눈을 뜨고 요가를 하고 둘레길을 걸으며 자기만의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대단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저 당연하지 않은 일을 그만둔 것뿐인데 그게 가장 강력한 한방이 됐습니다. 세상 모든 정연 씨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희생은 당연한 게 아니었고 당신에게도 조용한 아침 식탁이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연 씨를 응원하는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